이번 시간은 김원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항일 무장투쟁, 의열단, 이러면 막 피가 끓고 막 이러죠. 바로 김원봉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독립운동을 했을까? 아까 백선엽 장군과 간도특설 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쪽에 섰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는 나라를 구했다. 그때 의병 정신이 동학 때 이제 동학으로 우리가 농민혁명을 일으켰고, 그 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구한 말에 의병을 우리가 일으켰고, 그 의병이 이제 정신을 이어받아서 3.1운동을 우리가 성공시켰고, 그것을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만들었으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깨갱하고 바로 접었죠.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3.1운동 같이 건국 어쩌고 얘기를 했더니 북한에서는 3.1운동을 김일성 아버지가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감히 계속 깨갱해가지고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국 100주년을 아주 성대히 하려고 하다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 건국 100년 이런 얘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주벌판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고, 그 여파를 이어받아서 해방 후에 단선 단정 반대 투쟁, 예를 들면 대구 폭동,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이 4.19로 이어졌고 광주에 5.18로 이어져가지고 그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투쟁의 결과물이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투쟁사관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5.18 망월동 묘지를 가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쟁, 항일투쟁, 이런 투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김원봉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의 이제 기수일 뿐입니다. 자, 작년 현충일 날 국립현충원에서 김원봉의 의열단과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마치 우리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막 연구를 해서 막 융단 폭격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도 싹 없어졌어요. 의열단을 앞세운 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해서 앞세운 겁니다. 쟤네들은 뭘 할 때 그냥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자기네들 간에는 계산을 해서 합니다. 의열단을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화끈하잖아요. 만주에서 무장투쟁, 의열투쟁. 의열투쟁이라는 거는 좋은 거 같이 느끼는데, 암살하고 폭파하고 주로 이런 걸 의열투쟁이라고 그래요. 의열단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적의 군주 이하 각 대관과 일체의 관공리를 암살하자. 적의 일체 시설물을 파괴하자. 끊임없는 폭력만이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조국 광복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와 투쟁, 의열 피가 막 끓죠. 이성이 아닌 감성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 11월 10일 날 중국 길림성에서 의열단을 조직을 해요. 그런데
의열단 니네 몇 명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요. 의열단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열 몇 명이었습니다. 그 열 몇 명을 가지고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의열단 하고 떠드는데 니네 의열단 몇 명이었어? 그럼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예? 의열단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을 했던 김삼홍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종교적인 열광으로 테러 활동을 숭상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예 용사들로서 오직 모험적인 행동만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뒤엎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망국의 치욕을 자기들의 피로 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투쟁 목표는 칠가살과 오파괴다. 칠가살은 뭐냐?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 파괴의 대상, 뭐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만주벌판에서 무슨 공기나 물만 먹고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빵이라도 먹고 뭐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활동비는 어디서 나왔을까? 코민테르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이동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동휘가 누구냐? 1917년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국인들이 1918년 이르쿠츠크에서 고려공산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동이라는 사람의 중심이 돼서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르쿠츠크에서 만들어진 이 고려공산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김자진, 홍범도 장군의 그 위대한 우리 무장 독립군들을 자유시로 유인을 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파들입니다. 이 이동희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돼요.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출범 때부터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이게 뭐 되는 일도 없고 맨날 공산당하고 자유민주주의자들 앉아가지고 독립을 이룬다고 이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이동희가 공산당이니까 소련의 그 레닌 정부에서 이동희 보고 특사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60만 루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차에다가 막 금화를 가득 실어가지고 줬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줬으면 이 돈을 임시정부에 쓸 수 있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가져다가 공산당 활동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동희를 제명시켜요. 그 이동희가 공산당으로부터 받아온 돈의 일부를 김원복이한테 줘가지고 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레닌 정부가 돈을 왜 줬을까요? 임시정부를 공산하기 위해서. 공산당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김원복이가 이제 의열단을 만들어가지고 의열단을 이제 멋있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채호한테 이 의열단 선언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조선혁명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주장을 한 외교독립론, 이런 건 다 쓰레기다. 이거는 뭐 실력양선론, 이것도 다 쓰레기다. 뭐 준비론, 자치론, 이런 걸 격렬하게 설토하면서 이건 일제와 협력하려고 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암살 대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의열단원들이 상해로 침투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황급히 상해에서 필리핀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신채호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민중 직접 협력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의열단 선언문이에요.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 그런데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피가 피를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러니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칸트가 주장한 거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의열단원들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 작년 임시정부 100년 뭐 이럴 때 교보문고하고 정부 종합청사에 이런 걸개 그림이 쫙 걸려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 명의 의열단원이었습니다. 사람들 잘 몰라. 모르죠? 여기 나온 게 누구냐? 김상옥. 김상옥은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진 사람이고요. 김지섭. 1924년에 일본 궁성에다가 폭탄 던졌는데 세 발 다 불발이 된 사람입니다. 나석주, 동양척식회사 이런 데다가 뭐 폭탄 던지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걸개 그림에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안중근도 있고요. 유관순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그 의열단원들을 슬그머니 껴놔가지고 야 이게 뭐지? 뭐 누구야? 뭐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의열단원들이 상당수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네들의 생각에 우리는 의열단이 너무 좋아.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국민들도 좋아해야 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폭력 투쟁, 암살로 과연 우리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겠느냐? 이걸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활동을 이제 미화하기 위해서 백정기라는 사람은 폭탄을 던져 죽일 때 자동차 운전기사는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 자동차 운전기사는 안 죽이고 악당들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얘기일 뿐이고요. 실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임시정부도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강도짓을 수도 없이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덕진 씨의 장덕수의 동생이 장덕진인데 이 장덕진 씨가 상하이로 가서 김구 밑에서 의경대라는 걸 조직을 해요. 거기서 이제 행동대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답시고 독립운동 자금하고 권총광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해에 있는 조개지로 가가지고 카지노에 들어가서 카지노를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오다가 중국인 경호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독립자금을 마련한 국사의 일환 아니냐 그래가지고 의경대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고 추도식을 해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하고 권총광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럼 이런 것도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홍이라는 사람이 이게 독립 기념관장을 했던 분이에요. 한국사의 의열투쟁이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는 테러와 다른 점은 국권 회복과 민주화 요구하는 정의 실현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테러들 중에 국권 회복과 민주화를 요구 안 하는 테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ISIS 이런 애들이
그 막 참수 동영상 이런 걸 하면서 자기네들도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하죠? 이런 그 테러, 이런 테러를 지금 이 세계인들은 아, 그래, 니네 독립이니까 그 참수해도 괜찮아. 아, 뭐 세계무역센터 저거 뭐 쟤네들이 뭐 독립하고 자기네들의 뭐 민주를 위해서 그렇다는데 뭐 다 이해를 해줍니까?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뭐 쿠르드족 테러라든지 팔레스타인 테러, 뭐 바스크족, 뭐 분리운동 이런 어떠한 형태의 테러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그 용납을 안 하죠. 그런데 이런 거를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우리 문제로 들어와서 그럼 의열단이 하고 있는 테러 행위를 세계인들이 정당하게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느냐? 이 문제가 언제 심각하게 발생을 했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전명훈, 장인환 의사 2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을 하던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저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의사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은 원래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그 노동자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본토로 이주했는데 스티븐스를 암살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사고 뭐 훌륭한 일을 했을지 몰라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살해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영어가 서투르니까 그 당시 영어를 잘하는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들하고 뭐 이런 일을 위해서 그 통역 일을 해달라 그럴 때 이승만이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명한 장인환 의사가 미국인을 죽이는 이런 유의 행위 가지고는 오히려 적개심만 일으키고 정당성, 그러니까 저 미친놈들 하냐라는 여론이 일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뭐 학위 논문 그 심사도 못 받고 뭐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교포신문인 공립신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차례 이런 그 뭐 테러나 암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적과 대적을 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를 들고 무장투쟁하는 것보다 국제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국제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국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와가지고 미국인을 막 미국 땅에서 권총으로 쏴 죽이고 막 대한독립 만세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 이게. 응? 그러니까 사격수를 배울 시간에 국제법을 공부해라. 이승만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의하면은 지금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암살하고 테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일만 벌어지고 더 큰 피해만 일어난다. 이런 걸로는 세계 공론을 우리 편으로 유도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립신보에 의병투쟁만으로는 국권 회복이 불가능하니 제발 그 뭐 국권 투쟁한다고 뭐 무기 쏘고 뭐 수류탄 던지는 훈련할 시간에 국제법 공부하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무슨 뭐 비겁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됐습니다. 5대 군사강국이 됐습니다. 5대 군사강국.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누구냐? 일본입니다. 서양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은 뭐 유럽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독가스를 서로 뿌리고 그래가지고 뭐 9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뭐 연합군이든 뭐 추축국이든 상관하지 않고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허덕허덕 할 때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요지를 일본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올라가가지고요.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였는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720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영국하고 싸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시절에 우리 의열단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광복군 680명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장 많을 때가 680명이고요. 평소에는 한 500명?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흠모하는 조선의용대 300명. 자, 이런 정도의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세계 5대 강국, 5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일본하고 무장투쟁으로 맞짱을 떠가지고 강도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다고요? 아니,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판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본을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와 의열단이 의열폭력투쟁으로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얻는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여론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그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하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거 뭐 편지질을 하고 말이야, 총 한 방 안 쏘고 사기나 치는 저런 놈들이니 우리가 살해의 대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추앙하고 신봉을 하는 세상이 됐으니 도대체 이게 뭘 어쩌자는 건지 참. 자, 이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좀 잘 배우셔서 많이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8년 7월에 김원봉이가 장개석 정부에다가 조선의용대를 좀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가 도와는 주겠는데 중국 정부 산하로 들어와라. 그 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군사위원회 정치부 제2청 소속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우리 그 독립적인 활동을 하던 그런 부대가 아니고요. 장개석 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 제2청 소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활동비와 모든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정부군 그 첩보기관인 그 남의사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남의사 산하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고 일본군 방송을 청취하고 일본군 문건을 번역을 하고 하는 이 전투부대가 아닌 이제 그 선전부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원은 그 330명 정도 됐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식비와 공작비, 그 다음에 뭐 군복, 무기류 일체를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 안에 중국 공산당 프락치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이 그 중국 공산당 애들이 얘네들을 다 적화를 시켜가지고 장개석 정부 산하에 만들어 놓은 요 부대를 싹 빼돌려가지고 모택동에 있는 연안으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에서 의학한 거죠, 이게. 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쳐놨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연안과 충칭으로 분산하여 이동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연안으로 다 도주를 한 겁니다. 도주. 근데 얘네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불리한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김원봉이도 연안으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도 다 이제 짐을 꾸렸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김원봉, 너는 미안하지만 너는 안 돼. 너는 남어. 왜 그랬냐?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도 이거 위험한 놈이거든. 그러니까 아무 놈이나 쏴 죽이고 막. 김원봉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소시민적 기회주의자이며 개인적인 영웅주의자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리고 김원봉은 낙오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은 완전히 왕따를 당해가지고 김원봉을 따르는 몇 명 제외하고 주력부대 전원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김원봉은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연안과 충칭으로 분산하여 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안으로 도망을 가서 모택동한테 투항한 이 조선 의용대를 이게 이제 장개석 군대에 있던 걸 이제 탈출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의용대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조선 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창희,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부를 형성을 합니다. 바로 요 지도부가 해방 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연안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김원봉이도 같이 탈출하려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안 받아줘가지고 낙오를 하니까 갈 곳은 임시정부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임시정부에 그 김구하고 임시정부를 김원봉이가 그렇게 헐뜯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나 좀 받아주셔. 그렇게 해가지고 김구하고 이제 손을 잡아요. 김원봉이가 임시정부를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임시정부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다. 그 책임자들은 활동은 없이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공사는 다 왕따당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김구하고 손잡아가지고 임시정부가 또다시 좌우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김구한테 계속 편지를 써요. 이런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좌우합작을 하면은 임시정부 자체가 나중에는 공산화된다. 그래, 손 잡지 마라. 그렇게 여러 차례 편지를 했는데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좌우합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때 손을 잡은 사진입니다. 여기 김구고 여기 김원봉이에요. 자, 그러면 광복군에 대해서 우리 뭐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그 임시정부가 운영을 한 그런 독립무장부대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광복군의 뭐 정신이 훌륭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광복군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날 광복군이 출범을 했는데 광복군 500명 정도를 우리 임시정부가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었습니다. 군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군복을 입히고 훈련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무장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임시정부가 이 500명 유지할 돈은커녕 임시정부 요원들 밥 먹기도 바쁜 세상이니. 그래서 1941년 11월 19일 날 장개석 정부하고 다시 또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의 훈련, 무기, 장비, 급여 및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행정과 작전권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41년 11월 19일부터 광복군의 작전 통제권이 중국 정부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광복군 장교를 전부 중국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은 명목상의 통수권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김삼옥이라는 그 독립기념관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작전지휘권을 중국에다 넘긴 거는 찬밥 더운 바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중국군의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을지언정 일본군을 경멸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항일전에 나서는 것이 민족 대의이기 때문에 중국군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났을 때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한테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했죠? 이거를 무슨 뭐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행위니 뭐니 하고 왜 비판을 합니까? 그럼 이승만은 안 되고 광복군은 된다는 거예요? 미군한테 넘기는 건 안 되고 중국군한테 넘기는 건 되는 거예요? 나 김삼웅 씨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 이 어른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유엔군, 유엔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군을 산하로 들어가야 그래도 유엔군으로부터 보급도 받고 유엔군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유엔군이 아닌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울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지위가 뭐냐를 찾아본 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유효했기 때문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메가더 장군의 그 지휘권 아래 통합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잘 싸워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 자주권의 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려면 김구 선생이 중국군에게 이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건 왜 비판을 안 해냐 이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왜 한쪽은 똥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냐 이거죠.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입니까?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또 광복군에서도 또 왕따를 당했어요. 아니 자기가 그 광복 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복군에 투항을 해왔으면 그래서 이제 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사령관은 누구냐? 지청천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면 광복군의 지휘를 따라야 되는데 지청천 장군의 지휘권을 거절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구하고 지청천 장군이 김원봉을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두 분의 관계가 아주 매우 험악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광복군의 일부 세력이 미군 OSS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일본이 너무 빨리 망해가지고 우리가 진공작전 마지막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내 진공작전하는 모든 작전에서 김원봉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 이런 성격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하고 김원봉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니까 김원봉이가 김구 주석을 연로하고 군중으로부터 이탈되어 복국과 건국을 영도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김구 계열에서는 김원봉 저거는 공산분자다. 중공과 소련의 돈을 받고 있으니 중국 정부는 그의 기만을 믿지 마라 하고 김원봉을 또 막 비판을 하고 이런 일이 또 광복군 내에서 벌어집니다. 어쨌거나 해방이 돼서 김원봉은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환국을 해서 해방공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일관되게 좌익활동을 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좌익과 공산주의자 연합단체인 민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5인 공동의장에 선출이 되면서 임시정부하고도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해방공간에서 끝없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 좌우합작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김원봉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됐습니다.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미 군정이 체포령을 내리니까 지하에 잠적을 했다가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김일성하고 같이 다니는 이제 김원봉 사진인데요. 월북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선의용대 주력부대가 연안으로 도망가가지고 모택동에게 투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투항을 했던 조선의용대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1945년 8월 11일이면 해방되기 4일 전입니다. 그때 이제 그 모택동 지도부에서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꿨죠. 조선의용군은 만주로 이동을 하라. 그래서 이제 걸어서 만주로 이동을 합니다. 만주로 가가지고 요 조선의용군이 주축이 돼서 그 당시 만주에 있었던 조선족 청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사단을 3개를 만듭니다. 인민해방군 166사단, 그리고 164사단, 그리고 독립 15여단, 이렇게 이 3개를 만들어요. 요 3개의 그 조선의용군이 주축이 된 조선족 부대가 모택동 편에 서가지고 중국을 공살하는 국共내전에서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중국을 공살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이제 중국이 국共내전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모택동이가 서로 합의하에 이 조선족 3개 사단을 북한으로 넘겨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딱 넘어와가지고 전부 그 중공군복 벗어던지고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166사단은 인민군 6사단이 되고요. 164사단은 인민군 4사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 15회라는 나중에 인민군 제12사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똑같은 부대입니다. 자, 이 부대가 와가지고 뭘 했느냐. 바로 6.25 때 38선에서 남침을 하는 최선두 부대에 섰던 그 사단이 바로 요 사단들입니다. 제가 엊그제 펜앤마이크에서 우리 미군 그 제일 먼저 오산에 와가지고 중미령에서 이 인민군 전차부대하고 싸우다가 큰 피해를 당한 스미스 부대가 있는데 그 스미스 부대하고 싸운 부대가 인민군 제4사단이다. 그 인민군 4사단의 뿌리가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 스미스 부대를 깔아뭉갠 그 4사단이 조선족 그 인민해방군 164사단이고요.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조선의용군이 나오고 그 조선의용군의 뿌리를 가면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의용대가 6.25 때 우리 남침을 하는 최선두 부대에서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해가지고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주력 부대였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6.25 남침에 최선봉에 섰던 부대의 뿌리를 이루었던 김원봉이를 우리 국군의 모체라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는 뭐가 되는 거며 다른 장소도 아닌 국립현충원에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친구가요. 인민군 6사단장인 방호산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바로 북한에서 그 166사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들어와서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인민군 6사단이 된 그 부대의 사단장입니다. 방호산이가. 이 부대가 얼마나 잘 싸웠냐면은 전체 부대가 다 1계급 특진을 할 정도로 용감하게 잘 싸웠어요. 국군을 무찌르는데 용감하게 싸운 그 부대의 뿌리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였다. 그런 부대를 국군의 모체에 비슷하게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칭송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모택동이는 그 당시에 이 조선족으로 이르는 3개 사단을 왜 보냈느냐? 아니, 김일성이는 중국 어렸을 때 김일성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그 만주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전 가족이 다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빨치산 부대에 소속이 돼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누가 세워줍니까? 소련이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도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 군대를 보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3개사단을 넘겨준 겁니다. 나중에 6.25 때 300만 명을 한국에다 보내는데 이 300만 명 전부 장개석 투항군이었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원봉이가 월북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북한에 가서.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가검열상, 국가검열상을 우리로 치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합친 그 정도의 끝발 있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상, 조국통일민주주의 민족정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뭐 등등 북한 정권 내에서 서열 7위까지 올라가요. 잘 나왔죠. 6.25 때 북한군 군량미 그리고 난파 간첩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경향신문 1954년 1월 26일자에 의하면은 북한 간첩이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을 신문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본적을 둔 간첩 김춘옥의 사명을 체포해 이들을 취조한 결과 김춘옥은 6.25 전쟁 당시 김원봉의 직접 지휘하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혼란시키고 선거를 방해하고 모 정당 와해를 목적으로 난파되었다고 진술했다. 난파 간첩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김원봉이가 이용 가치가 다 끝나니까 이제 거세를 당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내각제라는 건 아시죠? 북한은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만들어질 때 몇 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보면 첫 번째, 소련 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련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 고려인이라고 하죠. 고려인들이 대거 와가지고 소련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88 정찰여단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을 때 그 게릴라들이 들어와가지고 빨치산파라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연안파를 형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 월북을 해간 박헌영과 이런 사람들이 남로당파, 몇 개의 정치 권력 파벌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6.25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소련파를 칩니다. 소련파를 칠 때는 누구하고 손을 잡고 소련파를 쳤느냐? 중국에서 온 연안파하고 손을 잡고 소련파를 제거를 해요.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치산파하고 손잡고 연안파를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빨치산파하고 손잡고 남로당파를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빨치산파까지 다 제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자기 아들 새끼만 남잖아요. 김정일이. 김정일한테 권력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선 왕조를 부활시켰다. 그러니 이제 이런 남쪽에서 올라온 이런 김원봉 같은 이런 찌끄러기들은 이제 이용 가치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거하는 거죠. 1958년 10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돼 가지고 정치적 지위를 상실을 했고, 한 달 후인 11월에 중국국민당 장개석의 사주를 받은 국제간첩 제목으로 북한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그 증거는 없는데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청산가리 먹고 자살했다라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인하고 아들도 다 같이 죽였다. 실컷 이용해 먹고 자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를 하고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결국은 김일성 좋은 짓만 하다가 인생을 조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걸까요? 조선의용대가 그렇게 국군의 뿌리이자 모체라고 대통령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조선의용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국민당이 활동자금을 대줬죠. 그 다음에 조직은 중국 국민당 산하에 소속돼 있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 국군의 그런 모체가 중국군이란 말입니까? 아니 이쯤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도 없는 거고. 응? 더구나 조선의용대의 주력부대가 연안에 모택동한테 도망가가지고 그 부대가 중심이 된 그 인민군 부대가 우리 남침을 하는 주역을 했었는데 서울을 점령한 게 인민군 4사단이에요. 그런 부대가 국군에 뿌리면 우리 국군은 뭐야 도대체 이거? 어? 이쯤 되니까 이제 뭐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야 국군의 날 지금 10월 1일인데 자기네들 10월 1일은 기분이 나빠. 그러니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재요. 국군 창건일을. 여러분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 됐는지 아십니까? 유엔군이 파병이 돼가지고 올 때는 적군을 38선까지 쫓아내는 임무를 부여받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8선까지 딱 와가지고 정지를 했어요. 여기를 넘어가려면 유엔의 결의가 필요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아니 부대들이 다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일권 참모총장을 불러요. 아니 육군 참모총장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는 누군가? 그랬더니 각하십니다. 내가 통수권자 맞지? 네. 근데 자네들은 왜 38선에서 저렇게 머물고 있어? 저희는 유엔군의 일원인데 유엔군은 유엔 총회로부터 38선까지 적을 격퇴시키는 임무만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 새로운 결의가 다시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은 다 도망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국군 통수권자 맞지? 네. 그럼 내 명령을 따를 거지?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은 북진하라.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북진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북진 명령을 받고 북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지역이 동부전선인데 동부전선에 있는 우리 육군 제3사단 이런 1군단 이런 게 북진을 하니까 서쪽에 있는 유엔군 부대들이 야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막 유엔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결의안을 해달라고 막 난리쳐가지고 10월 7일 날 유엔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국군은 10월 1일 날 북진을 했고 유엔군은 10월 8일부터 북진을 했고 만약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결단을 안 내렸으면 유엔 총회가 그런 결의안을 언제 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때 북진 명령을 내렸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지도의 원칙은 아니 국제사회가 국제법이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해서 38선을 거서 우리가 그 법을 국제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저 인민군 적들이 38선을 무시하고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이 38선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그러니 이번에 이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수복 지역을 수복해서
통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국군이 북진을 해 올라가고 유엔이 할 수 없이 추가로 결의를 해서 북진을 했죠.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재요. 광복군의 작전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국군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창건일로 우리가 바꾸면 우리 국군의 법적 정통성, 우리는 중국군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너무 모르니까 그냥 다 저런 식으로 하다가 막 반발하면 좀 쭈그러들었다가 조금 여론이 뭐 조금 해지면 또 확 뒤집어엎고, 지금 국립묘지 파묘법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이것도 이 친구들이 또 꺼내들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그 김원봉이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본 게 뭐냐면, 지금 항일무장 투쟁하면은 김원봉이는 뭐 애들 장난이죠.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시고 낙엽으로 전투함을 만드신 축지법의 달인 김일성 장군님이 항일투쟁의 최고봉인데, 지금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김일성도 항일무장 투쟁했으니까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서 그 후손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 지금 김원봉을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원봉이가 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투쟁을 한 걸로 지금 뻥 튀어져 있는 우리 존경하는 장군님도 당연히 그래서 좀 불길해요. 이게. 김원봉이를 왜 그 시기에 하필이면 현충원에서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보십시오. 지금 뭐 국립묘지 파묘법,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못 묻힌다. 거기에 묻혀있는 독립투사, 뭐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파내겠다. 이 난리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우리 그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문제, 두 번째 시간에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문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다 중국 일대에서 이뤄졌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대사, 현대사를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언제 무슨 공갈과 사기를 쳐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내다바이를 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 이건 사기야! 라고 우리가 외쳐서 더 이상 사기극을 못 벌이도록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질 않아요. 거의 마지막쯤에 선전선동의 그 수법과 원리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선전선동도 다 방법이 있고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전선동에 안 속아 넘어가는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됐잖아요. 우리가 적들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선전선동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실을 사실로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격차를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선동이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등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건 선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자꾸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왜 자꾸 속아 넘어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선전선동에 속는 거는 졸음운전하다 죽는 거하고 똑같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좀 살지 않으면 언제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될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니까 혼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자꾸 이웃에다가 퍼뜨려서 더 이상의 이런 그 이상한 선동에 안 넘어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좀 힘을 보태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